불 속으로 여자를 밀어넣은 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뀐 건 운명이었죠. 불 속으로 여자를 밀어넣은 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뀐 건 운명이었죠. 비단을 읽는 눈, 장부를 보는 손. 이제 사냥당하는 쪽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20살이 넘었지만 글을 모르고 셈에도 약해서 사람들은 저를 바보계집이라 부르죠. 한양 외곽 비단 상단 창고에서 일하는데 제가 맡은 일이라곤 찢어진 비단을 꿰매고 떨어진 실밥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창고 문을 열어요. 어젯밤 상인들이 급히 풀어놓은 비단 꾸러미가 마루 한가득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씩 펼쳐보죠.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면 실밥이 풀린 곳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단의 결은 제 손에 다 들어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실이 곧 끊어질지 손끝만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늘을 들어요. 실을 꿰고 천을 접어가며 한 땀 한 땀 꿰매죠. 다른 바느질꾼들은 새 옷감을 다루지만 저는 망가진 것만 만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쓸모가 있다는 게 다행이니까요. 상단의 주인 장상윤은 가끔 창고를 둘러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양반이죠. 그는 제 앞을 지나칠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여자가 셈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게 뭐냐? 그럴 때면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여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어제는 비단 한 피를 잘못 정리했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등짝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더 맞으니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절을 했죠. 창고 안은 늘 서늘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여름에도 냉기가 돌아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실밥을 줍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실한 오라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워서 다시 감아두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데 마치 누가 뭔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였죠.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이 창고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푼의 품삯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밥과 잠자리만 주어졌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 저고리가 너무 낡았어요. 팔꿈치 부분이 다해져서 살이 비쳐 보입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찬기운이 그대로 스며들죠.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어요. 아무래도 새 옷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장상윤 나리가 창고를 둘러보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나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었죠. 낡은 면저고리 한 벌만 주실 수 있을까요? 장상윤은 제 얼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것 봐라. 바보계집이 옷을 달란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낄낄대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죠. 장상윤은 창고 한쪽에 쌓인 비단 조각 더미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휙 집어서 제 얼굴에 던졌어요. 비단 조각이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죠. 이런 머리로 뭘 입는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옷은 사람이 입는 거야. 너 같은 건 짐승이나 다를 게 없잖아.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뼉까지 쳤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떨어진 비단 조각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주제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절을 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그래야 그들이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창고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정말 아무 값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아팠어요. 숨을 쉬어도 답답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슬픔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 그런데 이번엔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비단 꾸러미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저는 잠결에 타는 냄새를 맡고 뛰쳐나왔습니다. 창고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을 날랐죠. 하지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어요. 장상윤이 창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불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연아,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안쪽 방에 장부 상자가 있다. 당장 들어가서 꺼내와. 저는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안쪽은 이미 불바다였죠. 나리, 저기는. 닥치고 들어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밀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창고 입구로 다가갔죠.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숨통을 조였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안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손바닥이 되는 것 같았죠. 장부 상자는 창고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겨우 찾아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끌어안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폐 속으로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져갔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부 상자가 열리면서 종이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불빛에 비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비단 한 필의 길이, 매듭의 개수, 장부에 적힌 양과 푼.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또렷해졌죠. 저는 그 질서를 따라갔어요. 숫자가 이끄는 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비단 꾸러미를 세고 매듭을 풀었죠.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창고의 장부는 거짓이었어요. 실제 비단의 양과 기록된 숫자가 달랐죠.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창고 밖에 누워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끌어냈던 모양입니다. 숨을 쉴 수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는 거의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지친 얼굴로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 남은 비단의 양, 장상윤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화재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보 계집으로 살았죠.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어요. 셈을 시키면 손가락을 꼽으며 헤맸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비단을 만지면 모든 게 보였어요.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면 등급이 느껴졌죠. 명주인지 공단인지 어느 지방에서 온 것인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폭을 재지 않아도 대략의 치수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시세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비단의 양과 장부에 적힌 숫자를 비교하면 얼마나 빼돌렸는지 한눈에 들어왔죠. 그 차액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실과 바늘을 썼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매듭은 비단 한 필, 두 매듭은 두 필. 실의 색깔로 등급을 구분했죠. 붉은 실은 최상급, 푸른 실은 중급, 검은 실은 하급. 매듭 사이의 간격으로 시세를 표시했어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어느새 실타래가 쌓여갔죠. 저는 그것을 저고리 안쪽 주머니에 숨겼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장상윤이 창고를 둘러보러 왔어요. 그는 새로 들어온 비단 꾸러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몇 필이나 되나? 옆에 서 있던 서기가 장부를 펼쳤죠. 25필입니다, 나리.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습니다. 22필밖에 안 됐죠. 이미 3필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비단 조각을 주우며 신용만 했죠. 장상윤은 제 곁을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계집은 그저 바늘이나 들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나리.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었죠. 그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 저는 그 비단 꾸러미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역시 22필이었어요. 장부는 거짓이었죠. 저는 실을 꺼내 매듭을 3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사라진 비단이라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촛불을 켜고 실타래를 펼쳐봤죠.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매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누가 언제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 흐름이 손에 잡혔죠.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계집이 숫자를 안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장상윤은 저를 없앨 겁니다. 불 속에 밀어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저는 실타래를 다시 저고리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창고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상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비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상윤이 새로 들어온 명주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팔아야 하나, 보관해야 하나. 저는 무심코 입을 열었어요. 이 비단은 곧 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상윤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나리.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장상윤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느낌이라니. 웃기는 계집이로군. 하지만 그는 그 비단을 팔지 않았어요. 보름쯤 지나자 정말로 값이 올랐죠. 장상윤은 2배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들이 자꾸 맞아떨어졌죠. 저 공단은 색이 곧 바를 것 같습니다. 이 비단은 습기에 약한 것 같아요. 처음엔 장상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3번, 4번 맞아떨어지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는 저를 부르기 시작했죠. 연아, 이리 와서 이 비단 좀 봐라. 저는 일부러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비단을 만지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척했어요. 그래야 장상윤이 안심했거든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건 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장상윤은 제 말을 듣고 비단 매입을 늘렸어요. 실제로 값이 올랐죠.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산이었죠. 비단의 재질, 시장의 흐름, 계절의 변화. 그것들을 모두 읽고 예측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감인 척했어요. 여자의 직감인 척했죠. 그래야 장상윤이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작은 예측만 맞췄습니다. 확실한 것만 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상윤의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날이 요즘 명주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큰 돈을 들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상윤의 눈이 빛났어요. 그는 돈을 빌려 명주를 대량으로 사들였죠. 값은 정말로 올랐습니다. 그는 더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뒤로 장상윤은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보 계집이 아니라 신기한 감을 가진 여자가 됐죠. 저는 조금씩 그의 욕심을 키웠어요. 큰 선택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위험한 길로 이끌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질 때를 말이에요. 그의 봄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곧 한양에 온다는 이야기였죠. 혼례철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장상윤은 흥분했어요. 그는 저를 불러 물었죠. 연아, 내 느낌은 어떠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이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상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였어요. 전 재산을 비단에 쏟아부었죠. 집문서를 담보로 내놓고 돈을 빌렸습니다. 상단 지분까지 저당 잡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비단을 사들였죠. 창고가 비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주, 공단, 노방, 온갖 종류의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장상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둘러봤죠.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한 건 하는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조정에서 영이 내려왔습니다. 혼례 금지령이었어요.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사치를 금한다는 내용이었죠. 비단 규제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비단값이 폭락했어요. 하루아침에 반값이 됐죠. 사흘이 지나자 반의 반값이 됐습니다. 장상윤은 창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질렀죠. 장상윤은 비단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문서가 넘어갔어요. 상단 지분도 빼앗겼죠. 장상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저는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비단 조각을 주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실밥을 정리했어요. 늘 하던 일을 계속했죠. 장상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좋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잘못 느꼈나 봅니다. 장상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을 응시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죠. 돌아보니 장상윤의 조카 장덕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상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날 속인 거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그는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어요. 대답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 서기들, 창고지기들 모두 저를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상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죠.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장상윤이 움찔했죠. 뭐라고?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났어요. 주인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죠. 지난 석 달 동안 명주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신 방문 소문 때문이었어요. 소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저는 그저 값이 오른다고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장상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장부가 쌓인 곳으로 다가갔죠. 이 장부를 보십시오.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말했어요. 작년 7월 비단 30필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7필이었죠. 8월에는 40필이라 했지만 36필이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지난 1년 동안 빠져나간 비단이 147필입니다. 그 값이 은 3,000냥이 넘어요. 장상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셈을 해? 넌 바보 계집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인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뿐이에요. 저고리 안쪽에서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매듭으로 기록된 것들이었죠.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게 제가 기록한 것들입니다. 실의 색깔은 비단의 등급, 매듭의 수는 필수, 간격은 시세를 뜻해요. 글을 몰라도 기록할 수 있었죠. 한 상인이 실타래를 가져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기록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상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때 장상윤의 조카 장덕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숙부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상윤이 조카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장덕수는 고개를 저었죠. 상단의 명의는 이미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숙부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장상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장상윤을 내려다봤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 바보계집이라 부르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지금 제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텅 빈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장덕수가 불렀습니다. 연아 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었어요.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양 종로 어귀에 작은 포목점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정직 포목이라 적혀 있었죠. 여자들이 모여 옷감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어요. 모두 저처럼 천대받고 살아온 여인들이었죠. 글을 모르고 셈에 약했지만 손재주만큼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천자 문부터 시작했죠. 숫자도 가르쳤습니다. 하나, 둘, 셋부터 덧셈과 뺄셈까지 천천히 배워갔어요. 품삯은 정당하게 나눴습니다. 일한 만큼 받았죠.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포목점은 점점 커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었죠. 여인들이 찾아와 옷감을 샀습니다. 정직하게 거래한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가게 앞에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죠. 장상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내밀었죠. 시주 좀 하십시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헝겊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깨끗하게 빤 무명이었어요. 낡았지만 따뜻했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헝겊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 입으세요. 장상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너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비단은 몸을 가리지만 사람의 값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상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여인들이 옷감을 재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누군가는 글을 읽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장부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바보 계집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값을 증명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일했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